기원전 4세기 후반, 아테네 지역에서는 데메트리오스라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철학을 벗어나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사망한 이후 기원전 317년부터 307년까지 10년간 아테네의 통치를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데메트리오스는 이후 정치적으로 반대파에게 패배하여 반강제적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그리스 지역 안에 테베라는 곳으로 망명을 떠났지만 머지않아 적들을 피해 이집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오스는 이곳에서 당시 이집트의 통치를 맡고 있던 일명 구원자라는 별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프톨레마이오스 1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로 망명을 온 데메트리오스는 정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 한때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졌던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장소에 보관해서 열람, 연구, 그리고 교육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도서관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살아생전에 이런 원대한 이상을 제자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구체적 계획은 없는 막연한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이상에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88년경 데메트리오스는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로 하여금 알렉산드리아에 이런 도서관을 건설하게끔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 부르는 알렉산드로스 3세에 의해 기원전 331년 설립되었던 도시였는데 설립 이후 지중해 지역을 통틀어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을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게다가 도시에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중해 지역에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드리아 안에서도 무세이온의 주위에 도서관을 짓도록 했는데 무세이온은 역사와 시 그리고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들의 전당이면서 동시에 이후 박물관이라는 단어 뮤지엄의 어원이 됩니다. 이렇게 도서관 건설을 허가받은 데메트리오스는 당시까지만 해도 구전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았던 여러 분야의 지식을 글로 정리해서 보관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데메트리오스로부터 도서관 건설을 제안받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곧 이 도서관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바로 당시로서는 유례없던 무려 50만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도서관에 모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자신의 정치적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고 이를 위해 주변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통해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을 구매한 후 복사해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지역에 있던 도서관들의 소장품들을 통째로 배를 통해 알렉산드리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일단 책들을 알렉산드리아로 가져온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원본을 자신이 보관하고 복사한 글을 원래의 소유주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5년 정도 머물렀던 갈레노스라는 의학자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 사후 프톨레마이오스 2세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책을 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그리스 작가들의 비극 작품의 원본을 모으고 싶어 했는데 이 원본들은 아테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복사를 위한 일종의 보증금 개념으로 15달란트의 돈을 아테네인들에게 지급하고 원본들을 아테네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러나 복사를 마친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역시 원본을 자신이 가지고 복사본을 아테네로 돌려주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처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아테네인들은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결과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목표로 했던 50만 개의 파피루스를 대도서관에 모았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본 작품들을 뺏어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바람에 같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장소에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검증하고 원본을 정확하게 복사하고 보관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각 분야의 정통한 대규모의 지식인들이 고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로 유명한 호메로스의 작품들의 경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각 필사본에는 서로 다른 문장이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고용된 지식인들은 여러 지역의 판본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원본에 가까운 것을 가려낸 후 이를 필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건설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각 지역의 책들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이 모여 원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필사가 아닌 지식 체계, 어휘, 그리고 문법 등의 정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서관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현대 시대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그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도서관을 떠올릴 때 이용자들이 최대한 조용하게 책만 읽는 모습을 생각하지만 이는 서양에서 중세 이후 생겨난 풍습입니다.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큰 목소리를 내며 글을 읽는 모습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오늘날의 도서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열람실 자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소리내서 글을 읽었고 걸으면서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 큰 목소리로 토론을 하는 모습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도서관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기록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몇 세기 후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스트라본이라는 인물이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한 후 자신이 본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여기에도 역시 도서관 인근의 무세이온에 대한 묘사만 있을 뿐 도서관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스트라본은 무세이온을 가리켜 무세이온은 왕의 궁전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회랑, 대화실, 그리고 큰 방이 있으며 안에서 지식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묘사했지만 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의문을 가진 일부 역사학자들은 스트라본이 묘사하는 풍경이 사실은 도서관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후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어 세라페이온이라고 하는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책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 가까웠지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비교해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는 달리 세라페이온에는 신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입장하고 책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허가를 받은 지식인들만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몇몇 지식인들만이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출신 신분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이는 누구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이들과 공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렉산드리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지중해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과정과는 달리 도서관이 파괴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우선 기원전 47년 이곳에서 일어났던 카이사르의 전쟁에 의해 처음으로 도서관의 일부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졌던 한 전투 과정에서 카이사르가 배에 불을 지르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도서관에 불이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사고는 실수에 가까웠던 반면 이후 391년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테오필러스 1세가 이교도의 신전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것은 의도적인 파괴에 가까웠습니다. 이 명령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세라페이온 역시 결정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후 640년경 이슬람교의 칼리파였던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가 남긴 말이 전설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남겨져 있던 도서들을 가리켜 책들의 내용이 알라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즉 쿠란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쿠란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책들의 내용이 쿠란의 것과 다르다면 책들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책을 파괴하라고 말하며 책을 도시 난방을 위한 땔감으로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6개월 내에 도서관에 그나마 남겨져 있던 대부분의 도서들이 불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직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만이 불타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이후 중세시대에 이슬람과 기독교 양쪽 운명 모두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남길 것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 들르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절대 왕정 시기 프랑스 왕가의 화려한 모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죠.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이 단순히 왕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장소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한 프랑스,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의 근현대사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언제, 무슨 이유로 지어졌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루이 14세는 아버지였던 루이 13세가 사망하면서 5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집권 초창기 루이 14세의 왕권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리에서는 루이 14세가 아직 10대였던 1648년부터 1653년까지 5년간 각종 반란과 내전이 연속적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이런 경험은 루이 14세로 하여금 파리라는 도시에 대해 더 이상 애정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고, 루이 14세는 이후 아버지였던 루이 13세가 사냥용 별장으로 사용했던 파리 교외의 한 지역에서 통치를 합니다. 파리에서 떨어져 있었기에 각종 반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냥용 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르사유입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에 머물면서 초라했던 사냥용 별장에 새로운 궁전을 짓게 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였던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1682년에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왕의 궁전으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파리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전에 초대하고 이곳의 손님으로서 장기간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호화로운 공연과 축제, 그리고 식사를 계속해서 제공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귀족들을 자신들의 권력의 근거지였던 지방에서 차출하고 감시하기 쉽게 자신의 곁에 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많을 때는 대략 5,000명의 인원이 베르사유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른 귀족들이 모두 베르사유에서 지내는데 혼자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지방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흔히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화려한 모습은 그러니까 단순한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루이 14세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이후 유럽의 다른 왕실들에서도 모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17세기와 18세기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혁명을 겪으며 그 역할이 크게 변합니다. 1789년 심각하게 악화된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베르사유로 3부회를 소집하는데요. 애초에 루이 16세는 오로지 세금 문제만을 논의하고 싶었으나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된 3부회의 가장 아래 신분인 제3신분은 그럴 생각이 없었죠. 이들은 3부회에서 당시 사회의 각종 모순들을 토로하고 3부회라는 회의 자체의 모순 또한 역설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의 신분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 칭하며 3부회에서 떨어져 나가 스스로를 국민회의 대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왕의 자의적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헌법이 체결될 때까지 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베르사유의 테니스 코트에서 합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 혁명이 베르사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이후 베르사유는 점차 권력의 중심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혁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파리에서 지내게 되죠. 이 둘이 1793년에 처형되고 시간이 지난 후 나폴레옹은 본인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지낼 계획을 검토하지만 주변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이후 별일 없이 조용히 잊혀지나 싶었던 베르사유 궁전은 그러나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을 통해 다시 프랑스 국민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프로이센은 파리를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프로이센군은 파리를 포위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사령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의 왕 비렐름 1세는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을 넘어서서 전 독일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 전까지 독일은 무수히 많은 작은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통일된 형태의 독일은 바로 빌레름 1세의 대관식과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일어났으니 프랑스 국민들은 당연히 분개했겠죠. 이후 프랑스에서는 반독일 정서가 매우 강해집니다. 독일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이때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것이죠. 프랑스인들은 의도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강화 협상의 장소로 선정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꿈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베르사유에 파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인들은 강화 협상 끝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배상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베르사유 조약 231조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와 손실의 책임은 독일과 독일의 동맹국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모든 피해에 있어서 독일을 책임국으로 규정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독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전국적으로 좌우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패전한 독일은 결국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독일에서 반프랑스 감정이 득세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당시 베르사유는 독일의 반프랑스 감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인들의 반프랑스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용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선거 유세에서 수차례 베르사유 조약을 언급하면서 조약을 체결했던 기존의 정치인들을 조국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베르사유 조약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의 전략은 독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크게 성공하는데요. 이는 이미 당대에도 나치 움직임의 출발지는 미넨이 아니라 베르사유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독일 양국에서 서로에 대한 복수와 상징이 되었던 베르사유는 2차 세계대전 후 양국의 화해를 겪으며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프랑스 독일 공동 내각회의가 베르사유에서 진행되었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초기에는 유럽의 절대주의 왕정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상호 적대감을 상징했던 장소인 베르사유 궁전은 이제 매년 300만 명 가까운 여행객이 방문하는 관광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 진행된 프랑스,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의 근현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이 단순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이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졌었던 상징적인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르사유 궁전에 들리신다면 이런 역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바이마르는 한국에서 파리나 런던, 베를린만큼 많이 알려진 도시는 아니지만 독일인들에게는 독일의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 평가받습니다. 오늘은 바이마르의 도시 역사를 알아봄으로써 인구 7만 명 남짓의 도시인 바이마르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이마르라는 도시는 이미 10세기 이후, 그러니까 중세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이마르는 지금의 바이마르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이는 1424년 도시에서 큰 화재가 일어난 후 도시가 전체적으로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화재 이후 당시 바이마르를 지배했던 베틴 가문은 다른 도시에서 세금을 조달하고 경제적으로 바이마르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바이마르의 위상은 16세기 이후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1552년 작센 바이마르 공국의 공작이었던 요한 프리드리시 1세가 바이마르를 공국의 수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이마르는 1918년 독일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까지 공국의 수도로 남게 되죠. 비록 공국의 수도가 되긴 했지만 당시까지도 바이마르는 무수히 많은 제국들 중 하나의 수도였을 뿐 독일을 대표하는 도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마르는 18세기를 거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 바이마르를 통치했던 안나 아말리아와 그의 아들이었던 칼 아우구스트 공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757년 태어난 칼 아우구스트의 아버지이자 공작이었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2세는 아들이 태어나고 1년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의 아내였던 안나 아말리아가 섭정으로서 공국의 통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당대의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섭정을 하면서 동시에 크리스토프 마르틴 빌란트와 같은 당대의 유명한 문학가와 지성인들을 아들의 교사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아들의 교육을 일임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칼 아우구스트는 당시 계몽주의의 세례를 듬뿍 받은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동행하에 어린 아들에게 자주 여행을 시키면서 견문을 넓혀주고자 노력했는데요. 이런 교육의 영향으로 칼 아우구스트는 이후 1816년에 독일 지역에서는 최초로 헌법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한편 어린 시절의 여행들은 칼 아우구스트와 바이마르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1774년, 그러니까 17살 무렵에 했던 오늘날의 독일 서쪽 여행이 그러했습니다. 우선 칼 아우구스트는 여행 도중 다름슈타트에서 동갑내기였던 루이제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775년 둘이 18세로 성년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죠. 그러나 이때의 여행은 칼 아우구스트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이마르와 독일 전체에도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이 여행 도중에 칼 아우구스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바로 그 유명한 괴테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괴테는 릴리 쉐네만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진 후 쉐네만의 부모에 의해 이별을 통보받아 크게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보다 8살 어린 칼 아우구스트가 괴테를 자신이 있는 바이마르로 초대하자 괴테는 이 초대를 받아들였죠. 사실 칼 아우구스트가 괴테를 바이마르로 초대한 것에는 괴테에 대한 존경심 외에 개인적인 경쟁심리도 깔려 있었습니다. 칼 아우구스트의 큰할아버지이자 후대의 프리드리시 대왕으로 불리는 프리드리시 2세가 평소에 계몽주의의 대표자 중 한 명이었던 볼테르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을 보고 자신 역시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을 자신의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는 괴테가 바이마르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를 바이마르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괴테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보내고 그를 공직에 등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물 공세를 맞이하여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차피 집에 가봤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몇 년 정도 이곳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하며 바이마르에 머물기로 결정하죠. 그러나 가볍게 몇 년 정도 머물겠다고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달리 괴테는 이후 1832년 사망할 때까지 바이마르를 거점으로 두고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칼 아우구스트가 괴테를 전폭적으로 신임하고 당대의 다른 중유럽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유롭고 관용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바이마르에서는 괴테를 바이마르에서 칼 아우구스트 바로 다음에 2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괴테가 바이마르에 머물면서 바이마르의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괴테가 바이마르에 머물자 당대의 명성 있는 지식인들과 문학가들이 바이마르로 몰려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 실러가 해당되는데요. 괴테와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실러는 괴테가 자신을 바이마르로 초대하자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바이마르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리고 1805년에 사망할 때까지 바이마르에서 거주합니다. 실러 외에도 당대의 대표적인 독일 철학자였던 헤르더까지 바이마르로 오게 되죠. 이렇게 아까 언급되었던 칼 아우구스트의 스승이었던 빌란트와 더불어 괴테, 실러, 그리고 헤르더까지 바이마르에서 머물며 교류하게 되는 이 시기를 이후 바이마허 클래식, 즉 바이마르 고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대 독일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바이마르라는 작은 도시에 머물면서 매우 가깝게 교류하고 경쟁한 결과 탄생한 바이마르 고전기를 통해 독일에서는 고유의 낭만주의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비롯된 계몽주의가 종합된 근대 이후의 독일을 특징짓는 문화가 탄생합니다. 바이마르의 황금기는 칼 아우구스트가 1828년에 사망하고 4년 후인 1832년 괴테 역시 사망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칼 아우구스트의 뒤를 이어 19세기 중반 바이마르를 지배했던 칼 알렉산더는 리스트와 바그너와 같은 음악가들을 바이마르로 초대해서 문화 강국으로서의 바이마르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죠. 칼 알렉산더는 바이마르의 예술가들을 초대함으로써 바이마르를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에 있어서도 큰 위상을 갖는 도시로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1860년 바이마르에 당시로서는 드물게 미술대학교를 설립합니다. 오늘날 바이마르에 위치한 바이마르 대학교는 바로 이 대학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괴테가 살았던 시기의 바이마르를 황금기, 그리고 그 뒤의 시기를 은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독일인들이 바이마르를 독일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 중 하나로서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인들이 바이마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 시기로부터 약 100년 후 바이마르의 이름을 딴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한 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의 국가적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바이마르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Es wird in der ganzen Welt als angenehm empfunden, wenn man den Geist von Weimar mit dem Aufbau des neuen Deutschen Reiches verbindet. 그러니까 바이마르의 정신은 독일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사람들이 파리에 들르게 된다면 에펠탑과 함께 꼭 방문하게 되는 장소 중 하나이자 2018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장한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이 원래는 박물관이 아니라 궁전이자 동시에 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루브르 궁전이 어쩌다가 박물관이 되었는지, 그리고 박물관이 된 이후 루브르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세기 후반, 프랑스의 국왕 필립 2세는 파리를 노르망디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짓습니다. 이 요새가 루브르의 시초인데 지금도 루브르에 들르게 된다면 당시 요새로 쓰인 건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를 거치면서 파리시가 점점 확장되자 요새로서 루브르의 기능은 점점 퇴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1546년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는 루브르의 기능을 요새에서 궁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와 1세는 개인적으로 예술과 학문의 열렬한 후원자였는데요. 그는 당대의 뛰어난 예술작품들을 열심히 수집하여 루브르 궁전에 보관하게 했는데 이 중 많은 것들이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품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하게 된다면 꼭 보게 되는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수집하여 루브르에 보관하게 한 것도 프랑스와 1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관광객들이 파리에 들를 때 꼭 방문하는 또 다른 장소가 있죠. 바로 파리시 교외에 위치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1682년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이곳을 자신의 거처로 정하게 됩니다. 이제 루브르는 왕이 없는 궁전이 되었는데요. 이후 이곳에는 프랑스 왕실이 후원하는 예술가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한편 기존에 수집해 놓았던 작품들과 새로 머물게 된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늘어나면서 18세기에 이르러 차츰 루브르에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발생합니다. 이에 1750년 루이 15세는 당시 왕실이 보관하고 있던 작품 중 96점만을 골라 정해진 날에만 공개하게 되죠. 그러나 이는 전체 작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루브르 궁전을 프랑스 박물관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일부의 시도는 답보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 유럽을 뒤흔드는 혁명의 움직임 속에서 루브르 궁전의 작품들이 왕가의 소유만으로 남아있기는 힘들었겠죠. 1791년 프랑스 혁명의 국민재헌의회는 루브르가 모든 과학과 예술 작품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792년 8월 10일, 당시까지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투옥되자 루브르에 위치한 왕가 소유의 작품들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어서 의회는 루브르를 박물관으로 개조할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루이 16세가 투옥되고 왕정이 몰락한 지 꼭 1년이 되는 1793년 8월 10일, 루브르는 궁전이 아니라 박물관으로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대중들은 일주일에 3일 루브르에 입장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기존 왕가의 수집품들, 혁명의 와중에 기존 귀족들과 교회로부터 압류한 작품들, 그리고 프랑스 혁명군이 전 유럽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루브르의 모습은 오늘날 박물관으로서 잘 정리된 루브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는 작품들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한편 루브르 박물관은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유럽과 이집트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벌인 나폴레옹은 매번 해당 지역의 주요 예술품들을 약탈한 뒤 자신의 개선 행렬 때 파리 시민들 앞에 선보인 후 루브르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지역이 큰 피해를 받았기에 이 지역 사람들의 분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1803년에는 아예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루브르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곧 폐위되자 나폴레옹에 의해 약탈된 작품의 대부분은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사례는 이후의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는데요. 바로 루브르 박물관을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치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왕정 복고의 시기에 루이 18세는 밀로의 비너스상을 비롯하여 100여 점의 예술작품을 루브르에 새롭게 전시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조카로 훗날 프랑스의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 3세는 떨어지는 인기를 복구하기 위해 아예 1861년 한 해에만 11,000점이 넘는 작품들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작품들 중 많은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약탈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국가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루브르에 입장하는 방문객의 대부분이 지나가는 건물이자 통로가 있죠. 바로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지금은 파리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었지만 지어질 당시인 1980년대만 해도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의 치적 쌓기 용도라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루브르를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활용하는 사례는 19세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년이 넘는 루브르의 역사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작품들만큼이나 루브르 자체도 많은 역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루브르에 들르실 때 작품들뿐만 아니라 루브르 자체의 역사도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신다면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요?
에펠탑. 파리에 처음 들르게 된다면 누구나 가보는 곳이죠. 그런데 에펠탑을 누가, 왜 지었는지에 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에펠탑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펠탑을 짓기로 결정한 이유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릴 세계 박람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박람회는 2012년 여수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로 잘 알려져 있죠.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는 그 전신으로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번째로 열리는 세계 박람회였습니다. 당시의 세계 박람회는 주로 당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거나 세계의 진기한 물품들을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펠탑은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최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에펠탑에는 왜 에펠탑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는 엔지니어였던 구스타프 에펠이 소유한 회사가 에펠탑의 디자인과 공사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람회가 개최되기 4년 전인 1885년 3월 30일 자신의 디자이너들이 완성한 계획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건물이 현대적 엔지니어링의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과 과학의 세기를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물이 이런 세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감사의 표현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 프랑스의 과학자, 공학자 및 수학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을 예정이었죠. 결국 에펠탑 제안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채택되었고 에펠은 공사비로 추정되는 650만 프랑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50만 프랑만을 지원받는 대신 향후 20년간 에펠탑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펠은 이후 1887년 1월 28일에 에펠탑의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당시까지 낯선 구조의 건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사 도중 에펠탑이 얼마나 안전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에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에펠은 미쳐버려서 양로원에 갇혀버렸다 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신문까지 있을 정도였죠. 이러한 시선을 의식해서 에펠은 공사 도중 안전에 극도로 신경 썼습니다. 300명이 넘는 공사 인원 중 단 한 명만이 사망했는데요. 비록 한 명이 사망하긴 했지만 이는 당대의 기준으로는 매우 안전하게 진행된 공사에 해당했습니다. 한편 에펠탑은 당대에 디자인적으로도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에펠탑의 디자인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300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에펠탑 건설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는 300m의 높이인 에펠탑에 대응하는 30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공사가 막 시작된 직후인 1887년 2월 14일에 에펠탑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에펠탑이 쓸모없고 기괴할 뿐만 아니라 노트르담 성당, 개선문, 루브르와 같은 파리의 역사적 문화재들을 짓뭉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대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작가 모파상이 훗날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라는 이유로 매일 에펠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그러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죠. 어쨌든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에펠은 뚝심 있게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 1889년 3월 31일 에펠탑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사 직후까지만 해도 아직 엘리베이터가 완성되지 않아서 관람객들은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박람회 기간 동안 18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이 에펠탑에 입장함으로써 에펠탑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성공은 박람회 이후에도 이어졌는데요. 원래 에펠탑은 세계 박람회 개최의 20년 후인 1909년에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이런 성공 때문에 파리시는 이 계획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거 계획이 취소된 이후 에펠탑은 관광 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장소로 프랑스 현대사를 함께합니다.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 도중에는
에펠탑에 위치한 라디오 송신기가 독일군의 전파를 교란시킴으로써 독일군의 파리 진군을 방해하고 마른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에게 점령된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상징하듯 일반인이 입장할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의 케이블 또한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아직 파리를 점령하고 있던 1944년에는 프랑스인들이 에펠탑의 꼭대기에 꽂혀 있던 독일 국기를 제거하고 프랑스 3색기를 꽂아넣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점령된 파리의 통치를 담당하던 디트리시 폰 콜티츠에게 에펠탑을 비롯해 파리시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이 명령에 불복했죠. 폰 콜티츠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히틀러가 전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라는 말은 이후 이 시기를 다룬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한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에펠탑이 지어진 이유와 프랑스 현대사와 함께한 에펠탑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에펠탑에 들를 일이 생기신다면 한 번쯤 이런 에펠탑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에 방문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곳이자 오늘날 외부의 독일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란덴부르크 문에 꽤나 복잡한 역사가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브란덴부르크 문과 함께하는 독일의 역사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18세기 후반에 지어지는데요. 그런데 브란덴부르크 문이 아직 건설되기 전, 그러니까 17세기에 이미 그 자리에는 브란덴부르크 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베를린 시내와 외부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며 도시 내부에 들어오는 이들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정 건물이었던 장소에 어쩌다가 브란덴부르크 문이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시 빌헬름 2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프리드리시 대왕이라고 불리며 성공적으로 계몽 절대군주로서 통치를 했던 삼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프리드리시 빌헬름 2세는 즉위 당시 프로이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던 프리드리시 빌헬름 2세는 이를 웅장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보여주고자 했죠. 그는 평소 스스로 자신을 고대 아테네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페리클레스와 종종 비교했는데요. 브란덴부르크 문은 바로 이런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건축되었습니다. 프리드리시 빌헬름 2세가 고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입구의 모습을 본따 브란덴부르크 문을 세운 것입니다. 1793년 완성되었던 브란덴부르크 문은 그러니까 프리드리시 빌헬름 2세가 스스로를 고대의 성군과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유럽은 프랑스 혁명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프로이센은 혁명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지만 나폴레옹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80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베를린에 입성한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브란덴부르크 문의 꼭대기에 있는 이 쿼드리가를 떼내서 파리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쿼드리가에 손상이 많이 가서 파리에 도착한 후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복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1808년 쿼드리가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죠. 4마리의 말을 이끄는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가 베를린을 지켜보는 모습을 표현한 이 구조물은 원래 프로이센의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쿼드리가가 사라진 브란덴부르크 문을 바라보는 프로이센인들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있어서 프로이센인들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이 쿼드리가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쿼드리가를 빼앗긴 지 8년이 지난 1814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의 장군 게파르시트 레베르시트 폰 블ücher가 파리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 역시 쿼드리가의 행방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월 31일에 파리에 입성했는데요. 쿼드리가를 찾아낸 후 베를린에 보고하고 운송을 시작한 것이 4월 4일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을 와중에 사흘 만에 쿼드리가를 찾아내고 운송을 시작했으니 이 일이 프로이센인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성을 지녔는지 짐작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완전하게 복구된 브란덴부르크 문은 이후 독일이 통일되면서 프로이센인들 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33년 1월 30일 집권한 나치가 가장 먼저 축하 행진을 한 곳도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 문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후 독일인들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복구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 문제는 베를린이 분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문이 분단된 베를린의 경계 부분에 위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양 진영이 서로 협력해야 했음을 의미했죠. 1950년대 복구 과정에서 동서독 양쪽은 서로를 수시로 비난하는 등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협력을 통해 브란덴부르크 문을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양 진영의 협력을 통해 복구되었지만 브란덴부르크 문은 곧 분단된 독일의 상징이 됩니다. 이는 1961년 소련의 지시에 의해 세워진 베를린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대 많은 동독 시민들이 서베를린을 통해 동독을 벗어나 서독에 합류했었는데요. 베를린 장벽은 바로 이러한 탈주를 막기 위해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브란덴부르크 문의 바로 옆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독 군인들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서독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게 장벽 너머로 보이는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독과 공산 진영의 억압을 상징하게 되었죠. 1963년 서독을 방문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서베를린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Ich bin ein Berliner, 즉 나도 베를린인입니다 라는 역사에 남게 된 말을 하며 장벽 건설 직후 불안감에 휩싸인 서베를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서베를린을 방문한 것은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죠. 통일이 멀지 않게 다가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1987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아예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연설을 하며 소련 진영의 베를린 장벽을 허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2년이 지난 후 결국 베를린 장벽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독일의 통일이 찾아옵니다. 1989년 12월 22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란덴부르크 문은 드디어 다시 개방됩니다. 지금까지 브란덴부르크 문과 함께하는 200년 남짓의 독일 역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프로이센의 절대주의와 궁극주의를 상징하는 건축물에서 통일된 독일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브란덴부르크 문에 들리시게 된다면 이런 역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노이슈반슈타인 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새로운 백조돌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성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성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성입니다. 이는 이 성이 바로 디즈니사의 영화 오프닝에 등장하는 성의 모티브를 제공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 바이에른주의 피센에 위치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에 있는 자리에는 중세 때 이미 포더호헨슈반가우와 힌터호헨슈반가우라는 우리에게는 매우 복잡한 이름을 가진 두 채의 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문서상으로 1090년 최초로 언급되는 이 두 채의 성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요새였는데요. 중세 시대가 저물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채의 성은 쓸모를 잃은 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렇게 방치되고 있던 두 채의 성을 재건축하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결정을 내린 인물은 바로 1864년 19살의 어린 나이로 바이에른의 왕위에 오르게 된 루드비히 2세였습니다. 루드비히 2세는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퓨센에 있는 이 두 채의 성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시대적인 것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귀족과 왕족들이 중세의 성을 비롯하여 각종 건축물들을 종전의 군사적인 목적을 제거한 채 재건축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중세의 군사적인 목적을 없애고 루드비히 2세가 개인적으로 머물 곳으로 재건축되었죠. 그런데 바이에른 지역에 위치한 여러 중세의 성들 중 하필 퓨센에 위치한 성을 고른 것은 루드비히 2세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직 아버지인 막시밀리안 2세가 왕으로 재위할 때 루드비히 2세는 종종 이 성 근처로 놀러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때의 기억이 루드비히 2세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즉,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시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가 겹치면서 지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1869년 건설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공사를 계획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루드비히 2세가 점점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공사 시간과 비용 모두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원래 공사 시작 3년 후인 1872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884년이 되어서야 루드비히 2세가 성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산 위에서 대규모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연하게도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루드비히 2세는 공사 비용을 국고가 아닌 왕실의 재산으로 충당하고자 했지만 당시 돈으로 600만 마르크에 달하는 공사 비용을 왕실의 재산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루드비히 2세는 막대한 빚을 지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1885년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왕실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왕이 개인적으로 큰 빚을 지는 것을 두고 사회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루드비히 2세에 대한 당대의 논란에는 보다 거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미 독일이 1870년 프로이센의 주도로 제국의 형식으로 통일되었기에 바이에른 왕실과 루드비히 2세는 점차 허울뿐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870년 말이 지나며 루드비히 2세는 점차 공식적인 업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몬트크니시, 즉 달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는 결국 1886년 퇴위당합니다. 이렇게 퇴위당한 루드비히 2세는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한 호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요. 공식적으로 루드비히 2세의 사망 이유는 자살이었지만 진짜 사인을 두고 곧 무수한 추측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루드비히 2세가 사망하게 되자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은 주인을 잃게 되었는데요. 원래 루드비히 2세는 성을 지으면서 이 공간을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루드비히 생전만 해도 일반 시민들이 성을 방문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루드비히 2세가 사망하게 되자 이런 루드비히 2세의 의도는 금방 무시되었고 그의 사망 6주 후부터 이미 성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1인당 2마르크의 입장료를 내고 성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입장료의 대부분은 루드비히 2세가 지었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결국 루드비히 2세가 사망하고 13년이 지난 1899년이 되어서야 루드비히 2세의 빚은 완전히 청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파괴될 위험에 처했는데요. 이런 위험은 정작 미국이나 영국, 소련과 같은 연합국이 아니라 나치 내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노이슈반슈타인 성에 프랑스에서 약탈한 각종 미술품뿐만 아니라 독일 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나치 수뇌부는 성에 보관하고 있던 금과 예술품들이 다시 적의 수중에 넘어갈 것을 두려워해 성 자체를 폭파시킬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다행히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아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오늘날까지 매년 15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명소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국가나 민족에 대해 생각할 때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상징물은 음식일 경우도 있고 물건일 경우도 있으며 특정한 장소일 경우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풍차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른 것도 아닌 풍차가 네덜란드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풍차가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분야인 간척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략 영토의 30% 정도가 해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할 정도로 저지대에 속하는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중세부터 이미 물을 퍼내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풍차는 꼭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15세기 이후로 여러 호수로 점점 많은 물이 흘러들어와 각종 부작용이 생겼는데 풍차는 호수의 물을 퍼내는데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풍차를 이용해 물을 퍼내고 나면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농경지가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생겨난 농경지는 많은 경우 기존의 토지보다 비옥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앞다투어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네덜란드 지역에서 단순히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호수 자체를 농경지로 바꿔버린 첫 사례는 1533년 아크트 메이르라는 호수에서 이루어졌으며 1600년 무렵이 되면 대략 19개의 호수, 2470헥타르에 달하는 땅이 암스테르담 북쪽에 새로 간척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붙기 시작한 간척에 대한 관심은 17세기에 이르러 풍차를 이용하는 기술력이 보다 발전하면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17세기 초에는 베임스터르라는 이름의 호수를 간척하려는 시도가 벌어졌는데 이 호수의 크기는 7200헥타르로 이전까지 간척이 시도된 가장 큰 호수보다 12배가량 넓은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공사를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풍차 건설을 제외하고도 매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비용은 약 15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공사가 끝난 이후 이 땅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돌려받음으로써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가 동인도 회사가 탄생하고 네덜란드 지역에서 주식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간척 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금융시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베임스터르 호수보다 더 큰 지역에 대한 간척 사업도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에 시행된 하를레메르 메이르 호수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 호수는 베임스터르 호수보다도 2배가 넘는 크기였기에 이전까지는 공사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가능했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여러 기술자들이 공사를 위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는 모두 시행되지 못한 채 구상에 머물렀습니다. 19세기가 지나면서 기존의 풍차가 지니는 한계를 넘어서는 증기 펌프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야 공사는 가능해졌고, 네덜란드의 왕이었던 빌럼 1세가 이 공사를 진행하기를 강력하게 원한 결과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규모 공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이 나눠지는 것처럼 1840년대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갈렸는데, 왕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의견이 제출될 때까지 위원회의 해상과 재소집을 반복했습니다. 이때의 공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을 모아 필요한 비용을 마련했는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 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여러 거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사가 끝난 후 새로 생겨난 토지의 대지주가 되었는데, 그 결과 하를레베르 메이르 간척 사업은 예상치 못한 치명적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공사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지역에서 새로 농사를 짓게 된 농민들이 대지주의 소작농으로서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소수의 대지주들은 거의 아무런 법적인 제한도 받지 않은 채 소작농들을 착취할 수 있었는데, 17세기의 공사가 금융시장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했다면 19세기의 공사는 규제받지 않는 자본가들의 노동력 착취와 시대적 맥락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세기에 이르면 네덜란드의 간척 사업은 더욱더 규모가 커졌는데, 북해 지역에 인근한 자위더르헤라는 지역에 대한 사업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잦은 대규모 홍수로 인해 예전부터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1287년에는 홍수로 인해 무려 5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될 정도였고, 1420년에는 70개가 넘는 마을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형의 변화로 바다와 연결되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호수였던 이 지역의 크기는 무려 6,7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기에 이 지역에 물을 퍼낸다는 생각은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기껏해야 상상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연이은 대규모 공사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네덜란드 정부와 시민들은 1886년 자위더르의 협회를 창설해 필요한 자본과 공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협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자위더르해는 그 면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든 물을 퍼낼 수는 없었고, 자위더르해 내부의 북서, 북동, 남동, 그리고 남서쪽 4곳에 서로 떨어진 간척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공사가 추진되었지만 워낙 큰 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찬반이 심하게 갈렸습니다. 이런 갈등은 1916년 또다시 이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홍수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사를 반대하는 측은 명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역시 공사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심해진 식량난을 새로 생겨날 농경지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공사는 긴 준비 과정을 거쳐 1927년에야 시작될 수 있었는데, 우선 안쪽의 물을 바다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약 32km 길이의 댐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매일 최대 10,000명, 평균 4,000명의 노동자가 동원된 끝에 5년 후에 댐이 완성되었는데, 이 시기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았을 때였기 때문에 공사는 의도치 않게 실업난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바다로부터 차단된 지역에 간척지를 만드는 공사도 이루어졌는데, 앞서 언급된 대로 공사는 여러 지역에 나눠서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완성 시기도 각각 달랐습니다. 가장 빨리 완성된 북서쪽 지역은 1930년대 초에 이미 공사가 일단락되었고, 늦은 지역은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공사가 지지부진해졌다가 1950년대가 되어서야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중반에 이루어진 자위더르의 공사는 19세기 때의 공사와는 또다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사 결과 새로 생겨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앞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공사 비용을 마련한 투자자들이 공사의 이익을 독점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 여론에 따른 것이었는데, 공사 초기의 한 기록을 보면 공사의 이익을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던 이전의 방식이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현재의 지배적 여론과 명백히 모순되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새로 생겨날 토지를 관리하는 방식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도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이 토지로 이주할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국가가 토지의 운영을 책임졌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곳에 적응할 의지도 강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지불한 돈을 가지고 국가가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을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무나 새로운 곳에 정착할 농민으로 뽑았다가 이들이 적응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시험했고 가족 전체의 건강 상태도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족이 평소에 얼마나 검소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사는지 검사하기 위해 지원자의 집을 담당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하는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는 20세기 초중반에 이뤄진 간척 사업이 일종의 사회적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이루어지는 이주나 공사와는 달리 간척 사업의 경우 무에서 유로 토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었기에 이전부터 내려오던 각종 사회적, 경제적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백지 상태의 땅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극단적 자유주의 진영과 극단적 사회주의 진영 모두 새로운 간척지에 자신들의 이념을 실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착민들이 이주한 후 간척지는 실제로 실험장에 가깝게 운영되었는데 이때의 실험장은 정치적 실험장보다는 학자들의 실험장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 지역의 관리를 스메딩, 매수, 그리고 루브르크라는 세 명의 농학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실험하고 확인하기 위해 정착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효율성과 전문성이 가장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새로운 정착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자체를 막았는데 2~3천 명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통치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이 과연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이 업무가 오류 없이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더욱 그렇다라는 담당자의 말을 보면 당시 새로운 간척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엄밀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즉 나름대로는 능력이나 기술이 뛰어난 정착민들이 역설적으로 권리를 억압받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당연히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비합리적 상황은 최초의 이주가 시작되고 10년 가까이 지난 1940년대가 되어서야 해소되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에서의 간척 사업은 1차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지리적 조건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중세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대적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